한국의 온돌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는 중국인과 일본인을 응징한 미국인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인은 온돌은 중국에서 온 것이다. 일본인은 온돌보다 코타츠가 더 훌륭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며 한국의 온돌을 깎아내리는데 급급했는데요. 미국인은 마침 한국 문화에 대한 취재를 하러 한국에 방문하려던 차에 한국 문화가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후진 문화인지를 직접 보고 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이 미국인이 느낀 한국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다큐멘터리 감독 레베카 콜린스입니다. 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오랜 친구이자 한국계 프로듀서 김민준을 만나기 위해서죠. 민준은 저에게 새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저는 궁금증에 가득 찬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한국의 전통 난방인 온돌이 세계 최고 난방 시스템이라는 다큐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에 대한 제안을 했죠. 전 처음엔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난방 시스템이라니 이게 뭔가요? 제 표정에서 의구심이 드러났는지 민준은 더 열정적으로 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는 설명을 계속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방바닥 아래로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찍힌 사진을 보니 내심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민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던 찰나 옆 테이블에서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인 남성이 비웃듯이 우리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는 온돌은 원래 중국 거라며 명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베꼈다는 말을 서스름 없이 했죠. 그는 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 소속 기자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장이라도 그 중국인에게 뭐라고 하고 싶었던 듯 했지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웨이 옆에 앉은 냉소적인 눈빛의 일본인 남성도 있었습니다. 다케시라는 일본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죠. 그는 온돌을 코타츠보다 비효율적이라며 차라리 코타츠가 훨씬 실용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이런 대화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민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불편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궁금했어요. 정말 온돌은 중국에서 온 것일까요? 정말 일본의 코타츠보다 비효율적일까요? 웨이가 다시 말했어요. 그의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죠. 온돌은 연료 낭비가 심하고 관리도 어려워. 게다가 습기 문제도 있지. 한국 가면 내 생각이 달라질걸. 다케시도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전문가처럼 단정적이었죠. 노트북을 열어 코타츠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맞아. 코타츠는 필요한 부분만 데우니까 훨씬 효율적이야. 이렇게 테이블 아래만 따뜻하게 하면 돼. 온돌은 그냥 과시용이지. 현대 사회에선 쓸모없는 유물일 뿐이야. 민준은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가 일렁였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오만한 태도에 저도 점점 화가 났어요.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월감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죠. 민준은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하고 오지.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어요. 카페 안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웨이와 다케시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비웃음을 지었죠. 그들의 표정은 마치 어리석은 서양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웨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롭게 말했어요. 한국 가봐야 알게 될 거야. 온돌은 그냥 과대평가된 바닥 난로일 뿐이라는 걸. 다케시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실망했을 때 연락해. 일본의 진짜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보여줄게. 그들의 도발에 저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민준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제 아파트에서 민준에게 전화했죠.
창밖으로는 뉴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준 씨,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 주세요. 온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민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온돌의 진짜 가치를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겨울이 어떤지도 경험해 보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은 맑았지만 왠지 춥게 느껴졌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경험하게 될 한국의 따뜻함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웨이와 다케시의 오만한 주장이 얼마나 무너질지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극한의 한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출국장을 나서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피부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레베카, 이쪽이에요.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민준은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뉴욕에서 입고 온 코트가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날씨 앱을 확인했더니 뉴욕보다 기온이 높았어요. 이상하네요. 뉴욕보다 따뜻한데 왜 이렇게 춥지? 민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체감 온도가 낮아요.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 때문이죠. 그리고 뉴욕과 달리 이곳의 바람은 시베리아에서 직접 내려오거든요. 공항 로비에서 보니 모든 한국인들이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엔 과한 패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인가 싶었죠. 저렇게까지 두꺼운 옷이 필요할까요? 좀 과하지 않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기 바람은 칼바람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대로예요.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몇 초 만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갔고 입에서 나오는 숨이 하얗게 얼어붙었죠. 세상에, 이건 뭐죠? 북극이에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롱패딩의 필요성을 이해하셨나요? 몸을 부르르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코트는 마치 얇은 종이처럼 느껴졌어요. 바람이 마치 코트를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추위는 처음이에요. 뉴욕도 춥지만 이건 다른 차원의 추위네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추위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죠? 너무 춥잖아요. 민준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추위에 적응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롱패딩 안에 내복도 입고 있죠. 여러 겹으로 옷을 입는 게 비결이에요. 호텔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몸이 덜덜 떨렸어요. 짐을 풀자마자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롱패딩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대로는 밖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다양한 가격대의 롱패딩을 구할 수 있어요. 바로 가보실래요? 민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이대로는 취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어요. 명동은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모두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있었죠. 저만 얇은 코트를 입고 있어 외국인임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여기 좋은 아웃도어 매장이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매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롱패딩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여러 디자인과 색상, 두께의 롱패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점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패딩을 찾으시나요? 민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손님인데 한국 추위를 처음 경험하셔서 따뜻한 롱패딩이 필요해요. 점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외국인분들은 우리 추위에 적응하기 어려우시죠. 가장 따뜻한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녀는 두꺼운 검은색 롱패딩을 가져왔습니다. 거위털로 채워진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했어요.
입어보니 마치 담요를 두른 것 같았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미 겪은 추위를 생각하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따뜻하신가요? 네, 정말 따뜻해요. 마치 이동식 난방기 같아요. 결국 그 롱패딩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꽤 나갔지만 생존을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매장을 나와 롱패딩을 입자마자 달라지는 체감 온도에 놀랐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해요. 방금 전까지 느꼈던 추위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한국 겨울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네요. 롱패딩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생존 장비예요.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롱패딩 덕분에 이제 밖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인들이 왜 롱패딩을 즐겨 입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저녁이 되자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롱패딩이 있으니 두렵지 않았어요. 민준과 함께 한국식 고기 구이 식당에 갔습니다. 밖은 춥지만 식당 안은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하죠? 난방을 엄청 세게 틀었나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온돌 때문이에요. 이 식당도 바닥 난방을 사용하거든요. 곧 한옥에 가서 진짜 전통 온돌을 체험해 보실 거예요. 롱패딩을 구입하고 식당의 따뜻함을 경험하니 온돌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웨이와 다케시의 말이 정말 맞는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추운 나라에서 어떤 난방 시스템이 최고인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내일 바로 온돌을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민주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북촌 한옥마을에 예약해뒀어요. 거기서 진짜 온돌의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롱패딩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추위가 이렇게 혹독하다면 온돌이 발달한 이유가 있겠구나. 웨이와 다케시의 비웃음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게 되었어요. 내일 온돌을 직접 경험하면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준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추위는 여전했지만 새 롱패딩 덕분에 견딜만 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우리가 머물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이 한옥은 150년 된 전통 가옥이에요. 현대식으로 조금 개조했지만 온돌 시스템은 원형 그대로예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한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목조 구조와 기와 지붕, 한지로 만든 문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따뜻함이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따뜻하네요. 어떻게 이런 전통 가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죠?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구두를 벗었어요. 저도 따라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바닥의 따뜻함에 놀랐어요. 이게 뭐죠? 바닥이 따뜻해요. 제 발바닥이 포근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따뜻한 담요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웃으며 바닥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직접 앉아보세요. 바닥에 앉자 온몸으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롱패딩을 벗었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이때 한옥 주인인 이정훈 장인이 들어왔습니다. 60대의 그는 전통 한옥 건축 전문가였어요. 온돌은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발전한 전통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장인은 우리를 한옥 바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아궁이라는 화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을 지피면 열기가 바닥 아래 통로를 통해 방 전체로 퍼져요. 이 통로를 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는 한옥 기초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바닥 아래에는 정교한 돌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 사이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이자 예술이에요. 구들의 높이와 너비, 굴곡, 방의 크기까지 모두 계산해서 만들어요. 이 장인의 설명을 들으며 웨이의 주장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온 것이라던 그의 말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중국에도 비슷한 바닥 난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질문에 이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식 난방은 주로 벽난로나 가마 방식이었어요. 칸캥이라는 침대형 난방이 있긴 했지만 한국 온돌처럼 집 전체를 바닥 난방으로 데우는 방식은 없었죠. 그의 설명에 놀랐습니다. 웨이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럼 온돌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건가요? 맞습니다. 고구려 시대 고분벽화에도 온돌이 묘사되어 있어요. 2000년도 더 된 기술이죠. 중국 북부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한국처럼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곳은 없었어요. 이 장인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오래된 책과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돌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 담긴 자료였어요. 온돌은 한국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을 견디려면 이런 난방 시스템이 필수였죠. 방으로 돌아와 다시 온돌 위에 앉았습니다. 이제 이 따뜻함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온기는 정말 특별해요. 라디에이터나 히터의 열과는 달라요. 더 자연스럽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이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돌의 열은 복사열이라 인체에 더 자연스러워요.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우니 열이 고르게 분포되죠. 그날 밤 온돌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베개 없이 바닥에 누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바닥이 저를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잠들기 전 웨이의 말이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온돌은 중국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독창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웨이가 말했던 베꼈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몸이 가볍고 개운했어요. 이 장인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온돌에서의 첫 밤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잔 건 오랜만이에요. 웨이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한 후 다케시의 주장이 궁금해졌습니다. 그가 말한 일본의 코타츠가 정말 온돌보다 효율적일까요? 민준에게 물었어요. 코타츠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다케시가 말한 것처럼 정말 효율적인지 비교해보고 싶네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서울에 일본식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코타츠를 체험할 수 있죠. 그날 오후 우리는 일본풍 인테리어로 꾸며진 카페를 찾았어요. 이곳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일본 전통 가옥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기 코타츠가 있네요. 한번 앉아볼까요? 민준이 가리킨 자리로 가보니 낮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밑에는 전기 히터가 설치되어 있고 테이블 위로는 두꺼운 이불이 덮여 있었어요. 이게 바로 다케시가 말한 코타츠였습니다. 자, 다리를 테이블 밑으로 넣고 이불을 무릎 위로 덮으세요. 민준의 안내대로 코타츠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어요. 다리와 무릎 부분이 금세 따뜻해졌거든요. 오, 다리가 따뜻하네요. 이거 꽤 좋은데요. 민준은 커피를 주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코타츠의 장점은 빠르게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약 15분이 지났을까요? 처음에 따뜻함에 만족했던 제 느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등과 어깨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우통이 춥네요. 다리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코타츠는 부분 난방이라 불균형한 체감 온도를 느끼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은 커졌습니다. 다리는 오히려 너무 뜨거워졌고 상체는 점점 더 추워졌어요. 결국 롱패딩을 다시 입어야 했죠. 이건 불완전한 난방 같아요. 온돌은 전신이 고르게 따뜻했는데 코타츠는 한 부분만 데우니까 오히려 체온 불균형이 느껴져요.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코타츠에서 나와봤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온돌방에서는 바닥에서 일어나도 여전히 방 전체가 따뜻했는데 코타츠는 테이블에서 나오는 순간 추위에 노출되었습니다. 다케시가 이걸 더 효율적이라고 한 거예요? 이상하네요. 부분만 따뜻하고 전체는 춥잖아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목조 가옥이 많아 단열이 약해요.
그래서 방 전체를 데우는 것보다 부분만 데우는 방식을 선호했죠. 하지만 한국은 오래전부터 단열 기술이 발달해서 온돌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환경과 건축 방식의 차이가 난방 시스템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온돌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연료 효율성은 어떤가요? 다케시는 온돌이 연료를 낭비한다고 했는데 민주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전통 온돌은 한번 불을 지피면 열이 오래 유지돼요. 현대의 온돌은 더 발전해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코타츠는 계속 전기를 소모하는 데 비해 온돌은 열 저장 능력이 뛰어나서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에요. 카페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케시의 주장도 틀렸어요. 온돌은 코타츠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쾌적한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부분 난방과 전체 난방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현대 한국 가정에서도 온돌을 사용하나요? 물론이죠. 한국의 거의 모든 현대 아파트와 주택에도 온돌 시스템이 있어요. 요즘은 전기나 가스로 작동하는 현대식 온돌을 사용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바닥을 데워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거죠. 놀라웠습니다. 2000년이 넘는 전통 기술이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온다니요. 웨이와 다케시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이건 한국인의 생활 철학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구나. 이제 남은 건 찜질방에서 온돌 문화의 정수를 경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말하길 찜질방은 온돌 문화의 현대적 진화라고 했거든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한옥에서의 온돌 체험이 그리워졌습니다. 호텔 침대가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이미 제 몸은 온돌의 따뜻함에 길들여진 모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온돌 문화의 현대적 진화 찜질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민준의 말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온돌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다면 그 문화의 결정판이라는 찜질방은 어떨까요? 우리는 서울 강남의 유명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외관만 봐도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여기가 찜질방인가요?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에요. 이건 복합 문화 공간이죠.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움은 더 커졌어요. 입장료를 내고 손목에 전자 팔찌를 찼습니다. 이걸로 시설 이용과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고 했어요. 와, 여기가 대형 온돌 호텔이에요? 로비에서 바라본 찜질방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이곳저곳을 거닐고 있었어요. 목욕탕, 사우나실, 휴게실, 식당까지 갖춘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후 민준을 따라 찜질방 내부로 들어갔어요. 바닥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걷는 순간부터 온돌의 포근함이 느껴졌어요. 이 공간 전체가 온돌 바닥인가요? 네, 맞아요. 찜질방은 현대식 대형 온돌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다양한 방들을 구경해 볼까요? 민주는 저를 여러 테마 찜질실로 안내했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참숯방, 옥방까지. 각각 다른 온도와 재료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어요. 각 방마다 효능이 다릅니다. 황토방은 혈액순환에 좋고 소금방은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간 황토방은 약 50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닥과 벽이 모두 황토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땀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듯한 상쾌함이 느껴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웨이가 말한 대로 불편한 난방이라고. 이게? 다음으로 들어간 곳은 소금방이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소금으로 덮여 있었어요. 온도는 황토방보다 낮았지만 소금의 특성 때문인지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황토방에서 땀을 흘린 후 시원한 냉탕에 들어갔을 때의 상쾌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온돌의 따뜻함과 냉탕의 시원함을 번갈아 경험하니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찜질방 안에는 큰 휴게실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돌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책을 읽고 어떤 이들은 TV를 보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몇 시간이나 머무르나요? 보통 45시간은 기본이고 종종 밤새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찜질방은 24시간 운영되니까요. 놀라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스파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간이었어요. 민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인들에게 찜질방은 휴식, 사교, 치유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찜질방 식당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특히 계란찜이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맥반석 위에서 구운 계란이에요. 찜질방의 명물이죠. 식당 한쪽에는 맥반석으로 만든 뜨거운 돌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위에 계란을 올려놓고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민준의 도움으로 맥반석 계란을 구워봤어요. 호기심에 이마로 계란을 깨려다가 실패했고 주변 한국인들이 제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들의 웃음이 악에 없는 친근함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은 이곳에서 정말 편안해 보여요.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찜질방은 집 밖의 집이에요. 온돌의 따뜻함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공간이죠. 휴게실 온돌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을 품어주는 문화였어요. 바닥의 따뜻함이 사람들을 모으고 대화하게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사람을 품어주는 문화구나. 이 깨달음은 웨이와 다케시의 주장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보여줬어요. 그들은 온돌을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서만 봤지만 온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담긴 복합적인 존재였어요. 찜질방을 나오면서 이제 웨이와 다케시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저는 그들의 오만한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온돌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 같았죠. 귀국 다음 날 그 유명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웨이와 다케시가 거기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운 좋게도 두 사람 모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제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웨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때? 내가 말한 대로였지? 한국 온돌 별거 아니었잖아. 다케시도 거들었습니다. 결국 코타츠가 최고지. 두 사람의 오만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이번엔 제가 확실한 증거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희 둘 다 틀렸어. 그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 단호한 어조에 놀란 듯 했습니다. 웨이, 당신이 말한 것과 달리 온돌은 중국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2000년 이상 독자적으로 발전한 기술이죠. 제 말에 웨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준비해온 역사적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고구려 시대 고분벽화부터 조선시대 문헌까지 온돌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중국식 난방은 라디에이터나 가마 방식이었어요. 칸캥이라는 침대형 난방이 있었지만 바닥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이 아니었죠. 반면 한국의 온돌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독특한 기술이에요. 웨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이번엔 다케시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케시, 코타츠는 온돌과 비교가 안 돼요. 코타츠는 테이블 아래만 따뜻해서 몸의 일부만 데울 뿐이죠. 하지만 온돌은 방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줘요. 다케시가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경험한 코타츠의 불편함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리는 뜨겁지만 등은 차가웠던 불균형한 체감, 테이블에서 나오는 순간 느껴지는 극심한 추위까지요. 효율성 측면에서도 온돌이 우수해요. 전통 온돌은 한번 불을 지피면 열이 오래 지속되고 현대식 온돌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아요. 코타츠는 계속 전기를 소모하죠. 웨이와 다케시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역력히 보였어요. 제가 증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한 공간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정을 나누는 문화였어요. 너희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야. 웨이와 다케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오만했던 자세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무한함만 남아 있었어요. 민준이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찜질방을 경험해봤나요? 그곳은 온돌 문화의 현대적 진화예요. 단순한 스파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간이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휴식하고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웨이와 다케시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패배의 인정이나 다름없었어요. 온돌은 기술을 넘어선 문화예요. 한국인의 정서와 생활 방식이 녹아있는 유산이죠. 그런 깊이를 모른 채 피상적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들의 굳은 표정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민준에게 물었어요.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온돌이 있는 곳이 그리워요. 민준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웨이와 다케시와의 대화 이후 제 머릿속은 온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패배한 표정이 아직도 선명했지만 이제 저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뉴욕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결정에 놀라는 듯 했어요. 레베카, 또 온돌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것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온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더 긴 일정으로 한국 전역의 다양한 온돌 문화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주는 기꺼이 제 가이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전통 온돌 명인의 작업장이었어요. 80대의 김영수 명인은 평생을 온돌 연구와 제작에 바쳐온 장인이었습니다. 온돌은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요.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열을 전달하는 과학이지요. 김명희는 전통 방식으로 구들장을 놓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돌과 흙, 그리고 불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온기의 비밀이 그의 노련한 손길에 담겨 있었습니다. 온돌의 열은 복사열이라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다른 난방과 달리 몸에 부담이 없지요. 다음으로 경북 안동의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년 된 고택들이 여전히 온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인 학봉 종택에 머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 온돌은 1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요. 그런데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하지요. 종택의 주인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밤이면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그 열기가 구들을 통해 방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바깥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방 안은 포근하기 그지없었어요. 온돌방에서 잠을 자면 몸이 가벼워져요.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는 건강법이지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온돌 문화가 한국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바닥에 앉고 눕는 생활 방식, 온돌에 맞춰 발전한 가구 문화, 그리고 바닥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식문화까지. 한국인에게 바닥은 특별해요. 차갑고 더러운 곳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깨끗한 생활 공간이죠. 민준의 설명에 많은 것이 이해됐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을 형성한 문화적 근간이었어요.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난방 시스템과 온돌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온돌의 원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닥 복사열 난방은 가장 효율적이고 건강한 난방 방식이에요. 유럽에서도 한국식 난방이라 불리며 점점 보급되고 있죠. 연구소 김 교수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지역적 특성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지혜라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 달간의 취재를 마치고 온돌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온돌은 그냥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을 품어주는 문화야.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찾지 못했던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뉴욕의 삶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함께함의 가치를 한국의 온돌 문화에서 배웠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자 가장 먼저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레베카, 당신은 외국인인데도 온돌의 본질을 정확히 담아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에 관한 다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관한 깊은 통찰이네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온돌을 통해 한국을 그리고 한국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뉴욕 시민들은 온돌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많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완벽한 난방 시스템을 몰랐을까? 라며 놀라워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뉴욕의 제 아파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한국의 온돌방이 그리웠고 찜질방의 포근함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이번엔 정말 결심했어요. 전화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결심이세요, 레베카?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해요. 적어도 몇 년은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그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네요. 네, 온돌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은 끝났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특히 온돌로 대표되는 한국의 따뜻한 정서가 좋아요. 결심을 굳히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물론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었죠. 뉴욕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챙겨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뉴욕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습니다. 떠나는 건 항상 아쉬운 법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볍고 설렜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온돌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해.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롱패딩을 미리 준비해 왔어요. 한국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추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온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준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결정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살 생각이세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전혀요. 온돌과 한국 문화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뉴욕으로 돌아간 후 매일 밤 온돌을 그리워했거든요. 새 아파트는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함께 바닥 난방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집의 온도를 경험하는 순간 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온돌의 따뜻함은 항상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힘든 날이면 찜질방에 가서 온돌 바닥에 누워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민준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했어요.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온돌 문화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강원도의 화덕식 온돌, 제주도의 돌 온돌까지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한 온돌 시스템에 매번 감탄했어요. 온돌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문화인 것 같아요. 모든 지역, 모든 세대가 이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인 제가 온돌에 이렇게 매료된 것을 신기해했어요. 레베카 씨는 한국 사람보다 더 온돌을 사랑하시네요. 그들의 농담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바닥의 따뜻함처럼 한국인의 정도 따뜻하니까요. 1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한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온돌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웨이와 다케시와의 논쟁이 없었다면 이런 따뜻한 문화를 알게 되었을까?
어쩌면 그들의 오만한 도전이 제게는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따뜻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찜질방 온돌 위에 누워 행복하게 웃는 제 모습이 말해주듯 저는 이제 이곳에서 두 번째 고향을 찾았습니다. 웨이와 다케시는 그들은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등장하지 않았어요. 패배자의 상징으로 두 사람은 저의 새로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들 덕분에 온도를 알게 되었다는 아이러니한 감사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한국 생활 2년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결혼했습니다. 남편 마이클과 함께 시댁이 물려준 오래된 집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온돌의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시부모님께 제안했어요. 거실 바닥을 개조해서 현대식 온돌 난방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시부모님은 처음에 황당해하셨습니다. 방바닥을 다 뜯어내서? 그게 정말 필요할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온돌의 장점을 설명했어요.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상 이점까지 자세히 설명했죠. 결국 시부모님도 한번 시도해보자며 동의해 주셨습니다. 전통 구들장 대신 최신 온수 배관 시스템과 특수 단열재를 사용한 현대식 온돌을 설치했어요. 바닥을 뜯어내고 배관을 깔고 특수 시멘트로 마감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처음으로 바닥 난방을 켰을 때 시부모님의 표정은 잊을 수 없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따뜻한 바닥에 앉아본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한국의 온돌이구나.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은 온돌 난방을 켜놓은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추운 겨울날이면 이제 모두가 따뜻한 바닥에 모여 담요를 덮고 영화를 보는 게 가족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온기가 미국 가정의 새로운 문화가 된 거죠. 여러분,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온돌의 놀라운 매력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적인 문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한국 문화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